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이설야 시인하고 대담한 데 이어서 문학평론가 강경석 선생하고 옛날에 냈던 책 이번에 개정판 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강 선생은 문학평론가이자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국문학 박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 쓰는 강경석입니다. 문학평론은 2004년에 데뷔해서 또 그때 마침 몇 군데 직장을 다니면서 문학평론을 틈틈이 써왔고요. 그 다음에 창비하고는 2013년에 좀 본격적인 문학평론 발표하면서 그 이후로 창비 창간 50주년 되는 2016년부터 상임 편집위원으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백낙천 선생님 뵙고 여러 가지 말씀 듣고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백낙천 TV 같은 데서 정식으로 이제 공부길 이렇게 오게 돼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학의 세 단계라는 이번 개정판 책을 가지고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 책에 실린 글들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이제 고스란히 담고 있기도 하고 또 그때그때의 문제의식들을 이렇게 문학평론 속에 녹여내서 쓰신 글들입니다.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나서 읽는데도 뭔가 현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읽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현재성 같은 게 좀 강하게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저희가 2016년 말 17년 이후에 이 촛불혁명이라는 이제 새로운 단계를 맞으면서 그 이전에 어떤 87년 민주화 이렇게 부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그 시기를 지금의 눈으로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고 그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쓴 글들이 지금의 현재 입장에서 돌이켜 봤을 때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 주고 생생한 어떤 생동감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학평론집에 대한 얘기지만 당시 글을 쓰시던 시기에 대한 회고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곁들여 주시면 독자들이나 백낙천 TV 시청자분들이 배경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음 그 시작은 그 문제에 대한 이제 선생님 말씀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0년대에 쓴 글들을 지금 읽어도 아주 현재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그 시대의 문학을 지금 우리가 아마 우리 강 선생도 그 점에서 동조를 하시는데 촛불 대항쟁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대항쟁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시기에 되돌아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는데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라고 냈다가 이번에 그 민족문학의 현단계라고 제목을 바꿔서 개정판을 냈는데 그 책 모두에서 지금 우리 문학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점검이 굉장히 저의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때 그 단계의 전환이랄까 87년, 88년 그 무렵에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단계론을 문학에서 단계론을 얘기할 때 일반사의 단계하고 문학사의 단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획기적인 문학작품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전환의 어떤 전조처럼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경우에는 일반사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것이 이제 문학사의 새로운 현상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87년에 우리 사회에 어떤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지금 거의 합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문학에서의 세 단계 그 전에 시작했냐 또는 그 후에 시작하느냐 뭘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더 논의해 볼 문제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게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오늘 논의해 볼 문제인데 나는 87년 체제는 일단 끝났다고 봐요.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쟁으로 87년 체제는 일단 끝났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단계를 열고 그걸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87년 체제가 시작되는 그 단계에 이제 쓰신 그 글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저 89년에 발표된 통일운동과 문학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새로운 단계에 목전엔 도달했지만 세 단계 진입한 건 아니다. 87년 이후는 이제 세 단계 명료하게 진입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 단계는 87년으로 유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으로 진입했다고 하면 문학은 언제쯤 세 단계에 진입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87년 이전에 예, 세 단계에 진입했다는 논의가 80년대 초에 굉장히 왕성했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작품에서 제일 그런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게 박노해라든가 이런 그 노동자 시인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직접 쓴 소설이나 수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등장한 것하고 또 평론에서는 70년대 이래로 민족문학을 주장해온 나 같은 사람의 그 입장을 이거는 뭐 소시민적 민족문학이다. 그래가지고 부정하는 논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역사적 전환까지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지만은 지금 문학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논리 아니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년에 발표한 민중문학의 세 단계. 제목은 세 단계지만은 주장은 아직 세 단계 아니라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그런 주장이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역사의 변화로 우리 일반 역사에서 세 단계가 시작됐다는 그것과 별도로 문학만 보더라도 그때까지는 아직 세 단계는 아니고 세 단계에 뭐 조짐들이 많이 보인다 하는 내 주장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조정을 하면 할수록 그 당시로서는 저거 봐라. 저 친구가 지금 우리 문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이 현상, 진전에 대해서 모르는 전 소시민이다. 네. 이런 욕을 더 먹었죠. 네.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소시민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제 문학의 자율성, 뭐 이런 이제 미학적 자율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백 선생님 같은 분들의 논의가 그 백 선생님을 비판했던 소장파 민중 문학론자들과 함께 문학의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일반 사회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런 잣대를 가지고서 그 문학을 재단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 그 논리는 있었기 때문에 뭐 50년대 60년대부터 그렇죠. 있던 논의고 특히 이제 70년대 초에 민족문학 논의 다시 살아나서 활발하게 논의할 때 옛날식 순수문학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랬고 또 그렇지 않은 뭐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자처하는 제 또래 거의 4.19 세대 비평가들 중에서도 아니, 한국 문학이면 됐지 왜 민족문학이냐 이런 주장을 해서 그건 이제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되고 족보가 더 긴 그런 주장이고 이게 소시민적이다. 민족문학 소시민적이라서 제대로 된 민족문학론이 못 된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80년대 말씀하신 그 소장 평론가들이 주로 주장했던 거죠. 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말하자면 예술파와 좀 더 급진적인 이제 민중문학론자들 양쪽의 이제 협공이라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술파의 공격이 그렇게 그건 뭐 그 전부터 쭉 있던 거라서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 공격 속에서 이제 계속 이 입장을 견지해 오셨는데, 아까 질문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된 걸로 다시 넘어가면, 80년대 중반까지가 새로운 민중문학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한 거라고 평가를 하셨을 때,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그 이후에 뒤늦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문학의 새 단계는 어디선가는 와야 될 텐데, 그 문학의 새 단계는 대체로 언제쯤이나 어떤 계기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85년에는 아직 새 단계 진입 안 했다 그랬다가 네. 88년에 오늘의 민족운동과 민족문학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제 새 단계가 도래했다 하는 네.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통일운동과 문학이라는 네. 글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우리 문학의 좀 복잡한 사정이라 그럴까? 타율적인 근대 편입을 강요당한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근대가 먼저 오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문학이 좀 뒤처져서 오는 수가 많고, 또 그 성과가 이렇게 처음부터 괄목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근대문학 기점론, 언제가 근대문학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89년에 내가 그 통일운동과 문학을 쓸 때에도 이걸 어느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을 뭐 세 단계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자. 거기에는 우리 문단 자체의 창작이 훨씬 더 활발해졌고요. 87년 이후로. 또 하나는 월북 작가들의 작품 해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독서계가 훨씬 더 풍부해졌고, 또 해외 작가 중에서 그런 김학철 선생의 문학 같은 게 소개되고,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문학에서도 새로운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내가 또 하나 강조한 거는 우리 문학에 부과된 과제가 다 새로워졌다. 그전에는 뭐 그냥 반독재 또는 반외세 투쟁 이런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동안에 급진운동권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했잖아요. 그 소위 NL 노선, 민족해방 노선, 그다음에 민주변형 노선이고 PD 노선. 근데 이 둘만 합쳐가지고는 합쳐지질 않고, 이 둘 플러스 그 당시로서는 그냥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도 했지만은, 또는 계량주의라고도 했지만은, 이 셋을 결합하는 새로운 운동 논리와 새로운 문학이 나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말해서 세 단계에 왔다고 그랬던 거죠. 문학사의 새로운 시기가,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때 새로운 작품, 이렇게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그 새로운 작품이나 새로운 작가가 등장해서 결정적으로 뭔가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통상적으로 상상하기 마련인데,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 현실이나 역사하고는 좀 안 맞아 들어가는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근대문학 기점론만 하더라도 뭐 3.1운동설부터 1894년설, 뭐 애국개몽기설 뭐 다양하게 있는데, 1894년쯤 되면은 대체로 이제 그 동학혁명이라든가 또 뭐 위로부터의 이제 갑오개혁 이런 것들이 서로 접종하면서 근대 세계 체제에 이제 완전히 들어간 건 확실해지는데, 1894년 얼음의 작품들이라는 게 이 근대 문학에 준한 작품들이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뚜렷한 작품은 없죠. 그렇죠. 근데 근대 진입이라 그러면 나는 1876년을 쳐요. 그건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으로 개항을 강요당한 거지만은 억지로 끌려 들어갔던, 자발적으로 들어갔던 세계 시장 질서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억지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근대적이라고, 우리가 근대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 별로 없고, 1894년은 그때쯤 되면은 좀 뭐 작품도 좀 더 나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어문 생활에서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국문을 공식 언어로 채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필요할 때 한문을 변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은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애국개몽기에 오면은 훨씬 더 많은 작품이 나오고, 제대로 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역시 3.1운동 그 무렵이라고 봐야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3.1운동 기점 하면은 3.1운동이라는 충격을 통해서 이제 신문학이 이렇게 활짝 개창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지만,
사실은 그 전사가 예, 예.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때서야 작품들이 이제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거로 많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요 민족문학의 세 단계로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소장파들의 비판을 감당하시면서 그 당시에 논쟁한 것들을 뭐 이쪽 글도 보고 이제 선생님 쓰신 글들도 보고 그러면 역시 여기에 민중문학, 민족문학 혹은 이제 민족문학의 민중성 그리고 민중성과 예술성 이런 거에 대한 입장차라 그럴까 오해라 그럴까 그런 게 이제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논의들이 좀 뭐랄까 이렇게 갈등들이 이게 생긴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민중성과 예술성의 근원적 일치성 차원이 좀 높은 질문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날 비판하던 젊은이들이 민중성과 예술성의 근원적 일치에 대해서는 별 개념이 없었고요. 작품의 예술성을 얘기하면은 그게 그런 근원적 일치를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은 민중성이 약한 소시민이라서 그렇죠. 저런다. 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 그 시절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내가 참 우리 강경석 형이 대체로 공감해 주시리라고 믿고 네. 마음 놓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참 잘 싸워서 잘 버텼다고 생각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가 아니라 네. 잘 싸워서 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는 이론적인 글도 글이지만은 그 시절의 문학에 대해서 그들이 쓴 평론 같은 거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또 내가 과문해서 모를 수는 있지만은 별로 없거든요. 가령 당시에 이제 그들이 세 단계가 미리 왔다고 주장할 때 영웅이 박노해인데 박노해 평가도 이 책에 있는 나의 박노해론만큼 자세하게 또 성의 있게 박노해 작품을 평한 글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런 걸 좀 따지면은 그야말로 예술파고 소시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들이 명백하게 이제 사실관계 틀리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을 지적하면은 부르주아 현학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예술성이라는 거를 좀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문학 작품 자체의 자율성 이런 것으로부터 작품의 고유한 어떤 예술적 가치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된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으로 민중적인 것으로서의 민중성이라는 차원이 게재될 때 그 자율성이라는 차원보다 작품의 예술성이라는 것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선생님 논의는 좀 일관성이 이렇게 쭉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70년대 논의에서도 그 현 단계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합니다만 반제 반분건이라는 가치 지향이 작품 평가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어떤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 그 민족문학 혹은 이제 우리 한반도 현실 혹은 제3세계 민중문학의 주요한 특징으로 되고 그것이 반드시 이제 서구의 자율성론 이런 것들이 아닌 방식으로 작품의 가치가 확보되는 것이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작품의 질적 평가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이 오히려 사실은 민중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논리가 잘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민중문학과 민족문학이라는 두 가지 개념도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일 수는 없고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의 현실에서 가장 민중적인 것이 진정한 또 민족문학의 성과로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개념적인 어떤 체계랄까 이런 것들을 갖추게 돼 있는데 이 두 개념이 요즘은 사실 잘 안 쓰는 일반적으로 일반 문학평론에서도 그렇고 일반 독서계에서도 잘 안 쓰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여전히 선생님께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의식은 네. 유효한데 네. 그때만큼 그게 그렇게 그 뭐랄까 용도가 네. 절실하거나 네.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떤 용어나 개념이 네. 생명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까는 사람도 많을 때 네. 그 생기가 도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민족문학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족문학 자체를 부정하는 논의는 많지 않았지만은 원래는 왜 한국 문학이면 됐지 왜 민족문학이냐.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80년대 들어오면은 당신이 얘기하는 민족문학은 진짜 민족문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기보다는 계급문학을 얘기하는데 그냥 민족문학을 이렇게 민중적 민족문학이라는 네. 용어로 네. 표현한 그런 면도 있었다고 네. 봐요. 우선 왜 한국 문학이 아니고 민족문학이냐. 이거는 내 이제 첫 평론집에서 많이 다룬 문제인데 우리가 분단국가 아니에요. 네. 또 분단국가 되기 전에 식민지 네.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문학이든 국민문학이든 영어로는 다 내셔널 리터러처인데 네. 일제 식민지에서 국민문학 그러면 이게 황동문학일 수가 네. 있는 거고 분단국가에서 국민문학 그러면은 분단된 남한만의 국민문학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거부하는 그런 의식이 담긴 게 민족문학이었죠. 네. 문학의 민중성과 예술성이 근원적으로 일치한다 하는 명제를 일단 제쳐두더라도 후진국의 경우는 근대로 편입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국민문학이라는 걸 건설하고자 할 때 식민지가 되거나 분단되면은 국민문학이라는 말이 아주 그건 좀 네. 좋지 않은 네. 의미를 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민중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도층의 상당 부분이 식민지 같으면은 일제에 투항을 네. 하고 분단 시대로 오면은 분단 체제에 기생한다 그럴까? 네. 그 부수있기 때문에 그도저도 못하는 이 민중들의 동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민중적 민족문학이 아닐 수가 없고 네. 그러나 강형 지적대로 그 둘이 똑같은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봅니다. 민중성과 예술성 그건 뭐 거기에 대한 글이 이 책에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쉽게 말하면요 진짜 우리 일반 민중들의 삶에 네. 삶과 그들의 언어에 대한 깊은 존중심의 발로라고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술 언어라 그래가지고 꼭 무슨 저 일상 언어 민중들의 네. 언어하고는 달라야 된다든가 네. 또 민중성이라 그래가지고 민중들의 생활이 아니라 무슨 선진 노동자들의 의식을 따라가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그게 다 가능성으로 들어있는 거고 그거를 이끌어내는 게 작가의 몫이다. 이제 이런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백나천 TV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중문학이나 민족문학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지니고 있었던 문제의식 자체는 여전히 네, 이제 네. 현재적인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쓰임새가 지금 그 쓰임새를 받아들이는 현실 자체의 변화를 또 일정하게 예, 그게 이제 2006년에 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제4집에 해당하는 통일시대 민족문학의 보람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그 책을 내면서 새로 서장을 하나 썼는데 그 서장이 민족문학, 세계문학, 한국문학. 민족문학론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논쟁성이랄까, 논쟁적인 가치가 그 사회에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문학이란 말이 오히려 그냥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게 됐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 민족문학이라는 용어가 원래부터 있던 용어, 그 쓰이던 쓰임새지만은 더 요긴하게 된 게 가령 남북 작가들이 교류하고, 네네. 예, 화해협력, 화해협력하고 이제 문학을, 공동의 문학을 추구할 때 사실 민족문학이라는 말 빼고는 다른 단어가 없거든요. 네. 예, 조선문학 네. 안 되고 한국문학도 안 되고. 네. 이제 그런 거를 그 서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나로서는 참 불운한 것이
어느 잡지에 발표하지 않고 바로 그 책을 네. 쓰면서 색소장으로 했는데요. 네. 2006년에 나왔는데 그 책 초판이 아직 다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